자, 오늘은 좀 멀리 나와 봤습니다. 지금 제 뒤로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주의 자연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종종 느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 바라보면 와,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런 표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이가 있는데 과연 그게 뭘까라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궁금증을 아마 이분들은 좀 풀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세 분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세계유산본부에 근무하는 전용문이고요. 오늘 일출봉의 그 화산, 일출봉의 지형, 가치 이런 것들을 약간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기획자 그리고 행사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욱 감독입니다. 이곳 바로 성산일출봉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의 유산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제 세계유산 축전이 곧 열리게 됐는데요. 세계유산 축전 총감독으로서 함께 이곳을 좀 바라보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광으로 세상을 행복하게라는 미션을 지니고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제주생태관광 윤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산 일출봉에 새겨진 인문학적 매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두 분은 꼭 같이 나오시네요. 저랑 뭔가 세트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원 플러스 원. 파란 하늘 아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일출봉이 품어주는 곳 거친 바람 이겨내며 살아온 인생 그 속에 우리가 산다 성산 일출봉이 저희 뒤로 탁 보이는 곳에 자리를 했는데 세 분은 그럼 성산 일출봉 하면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추억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직접 일출봉으로 올라본 건 사실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조사를 와서 처음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그 전에는 영상으로 봤죠. 영상으로 봤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1986년도 작품인 거예요. 아마 기억으로. 이장호의 외인구단. 영화의 촬영지가 대부분 이제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고요. 물론 자기도에서도 찍고 용몰에서 찍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그라운드, 연습하는 그 그라운드, 오목하게 생긴 그 분화구 내부에서 이제 그 외인구단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정말 여기 우리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리고 잊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 일출봉을 여러 차례 조사를 다니면서 문득 기억이 나서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아, 거기가 일출봉이 맞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죠. 예전에. 지금은 안 되죠? 지금 문화재 보호법 불가능한 일인데 당시에 80년대이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장소가 다시 일출봉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만한 그 이국적인 정말 경이로운 곳이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일출봉 분화구였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공포의 외인구단 다시 보시면 제주도에 정말 훌륭한 장소들이 나와요. 네. 네, 그때 보입니다. 저도 분화구와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2002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월드컵 한창이었잖아요. 월드컵인데 전 국민이 우리가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읽고 굉장히 하는데 종교계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제 목전에 앞두고 기도를 하고 싶다고 일출봉 분화구에 왔는데 여기 관계자에게 분화구 가서 기도를 하면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간다 허락을 굉장히 하는데 저보고 좀 받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소원을 못 들어드린 게 지금 두고두고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은 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네. 원래 가셨을 거예요. 그 어디서 원래 가신 거 아니에요? 원래 가셨을 거예요. 하여튼 분화구와 관련해서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일출봉에 여기에 호텔이 있었던 거 네, 아십니까? 맞아요. 리라 호텔이 네, 있었고 네. 여기 이제 중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는 학교가 있지 이전했고 않나요? 네. 여기 네. 중학교가 하나 나란히 항공 사진을 보면 여기 학교하고 호텔이 있었죠. 호텔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이라든가 도에서 이제 문화적인 경관적인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지금 다 없앤 거죠. 지금 만약에 리라 호텔이라고 부르는 그 호텔이 여기 있었다면 일출봉의 모양이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못 찍었겠죠. 예, 그렇죠. 호텔이 바라 보이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했던 그 궁금증을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세계유산 축전이라고
성산 일출봉을 비롯해서 세계유산 지구에서 네. 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총 감독을 맡으셨으니까 직접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세계유산 축전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제 여러 세계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지켜야 되는 그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그걸 활용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또 그 이후에 보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제 문화재청이 중앙정부에서 그 세계유산 축전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개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안동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가 마찬가지 그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최가 이제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나요?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1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그 세계 유산으로서 좀 아껴뒀던 그리고 또 감춰뒀던 그것들을 이제 특별하게 공개하는 그런 17일의 시간들로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별한 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기념식이 열리는데 네. 기념식 장소도 굉장히 특별하다고요. 이제 기념식을 바로 이곳 성산 일출봉 그 절경을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제주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원을 빌어 오지 않습니까? 새 일출을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소원을 그 담는다라는 그런 또 큰 그 상징적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성산일출봉의 절경과 특히나 수성화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같이 해서 바다라는 공간들이 접하는 지점에서 좀 특별한 그 이야기들을 좀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들이 곧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정말 숨겨진 그런 성산 일출봉의 아름다움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근데 뭐 세계자연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이 타이틀을 가지기 이전부터 사실 성산 일출봉은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성산일출봉은 제주 관광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주 역사 관광 시작할 때 왜 성산일출봉을 했을까 보면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이미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했다는 근거에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네, 성산일출봉이 오늘날 우리는 차로 쉽게 올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게 섬과 같았죠. 그래서 썰물 때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소수 계층들만 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02년에 양력 한 10월경에 일출을 올랐을 때 그 풍광을 그린 1702년도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이러면은 이게 본인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단체할 때는 현수막 사진 증빙을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 문인들도 굉장히 멋있는 경승지에 가서 본인들끼리 풍류를 즐긴 다음에 꼭 화공을 옆에 두고서 그걸 기록하게 했대요. 그림으로. 이거를 오늘날 우리 개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개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을 개회도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이 있어서 1702년에 성산일출봉의 어떤 그 멋있음, 웅장함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1600년도에는 이 성산일출봉의 그 아름다움을 문학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어요. 김상원 씨의 남사록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치 저 성산일출봉이 멀리서 바라보면 바다에 떠 있는 푸른 연꽃과 같대요. 예, 그런 성곽의 모양이 그 연꽃이 둥둥 떠 있고 이쪽을 저쪽에서 볼 때마다 만개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문인의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랬던 입소문이 자자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영주십경에 이제 제1경으로서 들어가게 되고, 그랬던 맥락이 이어지면서 1965년에 이제 관광 제주를 하면서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1980년도에는 이제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여기서 많이 벌리게 되고, 98년에는 이제 드디어 일출축제 1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국내 관광객보다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선호하는, 누구든 가고 싶어 하는,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지로서 유명하게 됩니다. 근데 세계자연 유산 말고도 타이틀이 좀 더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일단 천연기념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천연기념물이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그다음에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 한라산도 사실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못지않은 거고요. 2010년도, 2011년도에 그 CNN이 선정한 한국의 대표 명소 중에 1번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명소의 1번이 바로 여기라고 꼽을 만큼
누가 봐도 경관적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죠. 그 관광 1번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저는 관광 1번지라는 말에 앞서서요. 경관이 가장 인간이 느끼기에 뭐 거대한 스케일은 아니지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경관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관 1번지로 가겠습니다. 예, 예. 그럼 경관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산 일출봉이 사실 경관이 엄청 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생의 비밀이 궁금한데, 이게 제주 본섬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태어났다면서요? 예, 제주 본섬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구라는 역사 속에 제주도가 만들어진 건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지구의 역사 이야기는요, 사실 이 지층 속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일기장에 기록하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지만, 탐나술력도라는 책에 이제 일출봉의 최근의 이야기는 기록되지만, 일출봉이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는 지구 역사상의 제일 끝자락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요. 마지막 페이지 제주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전에 울릉도 독도편에 이미 다 나와 출판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마지막 편에 쓰여 있는 그 마지막 장의 제일 끝줄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180만 년의 화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 오고 있는데, 불과 일출봉 5,000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일출봉보다 더 뒤에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뭐 이제 송악산 같은 경우도 있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역사책에 이제 역사를 제가 표현하자면, 고성에 있는 우도 앞바다의 바닷가에서 검은색 화산재가 바닷속에서 하늘로 뿜어져 나와서 갑자기 그 화산재가 바닷속을 차츰차츰 쌓더니 물 밖으로 섬이 하나 드러났다. 이런 식의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일출봉을 제주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5,000년 전에 이미 그 전에 이제 신석기 시대에 제주도 사람들이 살았다는 흔적들과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성산 일출봉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출봉의 탄생을 보셨을 거예요. 일출봉이 다른 우리 주변에 오름과 다른 점은, 오름들은 그냥 우리 송이라고 말하는 송이들이 뿜어져 올라서 그냥 꽃갈 모양 원추형의 화산체를 만들었다면, 일출봉은 상당히 격렬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산 물질들이 마그마가 가루가 돼서 하늘로 날아갔다가 쌓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형성된 자체는 꽃갈이나 원추형 모양이었지만 굳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암이나 송이는 나오자마자 바로 식으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일출봉은 탄생 초기부터 격렬하게 터져 나왔지만 가루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굳어진 상태예요. 그 모양이 계속 변했겠네요.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요, 파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격렬했지만 그 출신지 자체가 바다였기 때문에 쉽게 깎여나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5,000년밖에 안 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변에 있는 가장자들이 다 깎여나가고 지금은 가운데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경이롭고 독특할 수밖에 없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또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물속에도 들어갔다 왔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분화구 흔적을 발견했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지질학자들, 우리 연구자들은 이제 일출봉 지층에 새겨진 이제 그 비밀을 푸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화산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일출봉 전체를 둘러보니까 지금의 동쪽, 새끼청산이라고 부르는 동쪽 바닷가에서 화산재가 날아왔을 것이라는 이제 추측을 했었고, 그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한번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걸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일출봉의 또 다른 형제들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호기심,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이제 자료들을 진행해 나가겠죠. 그 조사를 하려면 몇 미터까지 내려가나요? 일단 그 분화구로 추정되는 깊이가 약 한 20m 정도에 있습니다. 해수면 기저에서 20m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암석은 이제 더 많은 깊이로 있겠죠. 일출봉에 그 기존에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그 원지형은 다이빙했을 때 20m 가까이 내려가면 지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일출봉 정상에 올라가서 한 지점을 보고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뭐 주차장이냐 어디냐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이런 세부적인 지점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암석을 이제 꺼내서 분석하고 그런 작업이 진행. 지금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경사가 급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되게 이제 완만한 부분입니다. 저런 모양을 가진 곳이 바로 인근에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일출봉의 현재 모습입니다. 일출봉의 현재 모습이 약간 가운데 부분은 오목하고 약간 평평하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극경사를 지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죠. 이 형태가 물속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출봉과 비슷한 시기 또는 일출봉하고 나란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화구구나라는 걸 이제 이식하게 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육계사주잖아요. 예. 근데 육계사주가 만들어지려면 어디선가 굉장히 많은 연안 위에 태적층이 많았다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결렬한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나요? 역시 저하고 1+1 세트니까 예, 그 일출봉에서 많은 퇴적물이 공급되지 않았으면 육계사주가 고성으로 연결되는 이런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일출봉에 있는 그 사발 모양의 사발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화산체의 원래 모습에서 지금 이제 국그릇의 모양에서 밥그릇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국그릇을 이루던 가장자리 부분들은 어딘가로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운 좋게 먼 바다로 운반되지 않고 이 주변 바닷가 쪽으로 다 운반이 되는 바람에 지금 고성에서부터 일출봉으로 연결되는 이 이제 자연스러운 도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없어진 그 일출봉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형태를 바꾼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는 그 도로를 따라서. 와.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수인 대표님이 그 탐나관일이라는 그 네.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네네. 거기에서는 육지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럼 네. 언제 이게 본섬과 붙어지게 된 제가 거예요? 주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본 바로는 1940년대에 터진목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도 지명이 남아있죠. 터져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육계사주가 완전하게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수간만의 차이로 어떤 때는 물에 잠겨서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인공적으로 연결시킨 건 1940년대에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바다가 아닌 섬이 아닌 육지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세 분은 뭐 성산일출봉 자주 오르셨죠? 네, 많이 갔었죠. 뭐 수도 없이 오르셨겠는데 어디를 가장 최고의 비경으로 꼽으세요, 세 분은? 윤수인 대표님. 저는 이거는 제가 우연히 만난 정말 아름다움이었는데 겨울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옆에 성산읍 시흥에서 서귀포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 일몰을 만나는 시점이었는데 그 일몰의 그 태양의 기운이 일출봉 벽을 이렇게 때렸던 거죠. 근데 그때 일출봉 그 성체가 붉게 물들면서 한동안 제가 떠나지 못할 만한 그 겨내움을 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 30여 회 정도 이 성산일출봉을 최근에 올랐습니다. 이제 세계유산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주변 경관들을 보트를 타서 이제 수성화산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돌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볼 때마다 그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보는 지점마다 다르고 또 그 시점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특히나 가장 컸던 비경은 비경이라기보다는 좀 심경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그 우묵계한이라는 그 공간의 아름다움이 저 또한 매료가 돼서 이 공간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세계 자연유산의 아름다움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기념식도 하고 야외 실경 공연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우묵계 해안에 매료돼서 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한 2번 작년에 불었었죠. 그쵸, 가을에. 예, 가을에. 네. 그러면서 준비가 뭐 이제 하던 중에 태풍이 불어서 다 연기가 돼 버렸어요. 취소되기도 하고. 과연 이게 또 할 수 있을까?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연기된 날짜로부터 해서 약 5일간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순간 여기가 밤에 리허설 하다가 이게 바다야 호수야라는 착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착각을. 그리고 그때 참여했었던 이 지역 마을 분들이 당신이 여기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는데 이 성산일출봉의 바다가 저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는 잔잔한 처음 적이 본다. 없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공연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바람이 객석을 향해서 저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굿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등굿 바람신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람이 불어주면서 야, 너 고생했어. 그리고 이 성산일출봉 잘 만들어 보고 다음에 혹 기회가 되면 이 성산일출봉에서 우리 유산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제주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그 심상과 그 풍경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저한테 만들었던 제주의 자연의 성산일출의 기운들이 하나의 그런 큰 작품처럼 저한테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 김태욱, 총감독 영등신. 예, 맞네요. 그럼 박사님은 어디를 최고의 비경으로 꼽으세요? 저는 일출봉 정상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좋습니다. 동쪽에서의 그 오름 굴락들과 함께 배경으로 한라산이 거대하게 이렇게 쫙 실루엣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일출봉. 물론 갈 때마다 느끼지만 제가 한 1000번 올라갔을 건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역시 힘들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항상 힘들어요. 더 재미있는 건 이제 박사님 계시니까 직접 물어볼 건데 지금 저희 보시면 정상 분화구의 그 봉우리가 99개라고 하잖아요. 세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 정도 많은지도 몰랐는데 그거는. 네. 박사님 세보셨어요? 세봤습니다. 99개 맞아요. 예. 이제 99개라는 건 뭐냐면 섬의 결핍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100기 온전한 숫자. 그래서 우리 한라산의 골짜기도 99골. 그렇게 이게 뭐냐면 섬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사람들은 숙명처럼 안고 굉장히 기이하고 멋있는 경관은 세보지도 않고 99개야라고 관념을 하고 이제 그런 제주 사람들의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념이라든가 전설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뭐냐면 바라볼 때 굉장히 경이롭게 바라본 거고 평범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걸 말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설이나 민담을 통해서 도 일출봉이 제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아니 저기 전용문 박사님 어쨌든 과학자시니까 이런 전설과 이런 민담을 약간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99라는 숫자를 정말 제가 맞는지 전설이 맞는지 제가 숫자를 한번 세봤습니다. 사실 99개가 확인하신 거잖아요. 예, 안 돼요. 근데 왜 99개인지 제가 이제 숫자는 이제 실제로 아니지만 이유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일출봉의 왕관 모양의 뾰족한 이런 이제 봉우리죠. 이런 봉우리는 원래 이제 사면을 이렇게 원뿔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원추형 이런 모양이었는데 화산재가 이제 깎여 나가면서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빗물이 흘러 나가겠죠. 화산재 사면을 따라서. 근데 이제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비가 내릴 때 오목한 공간이 생기면 그 골을 따라서만 계속 물이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곳과 흘러가지 않는 곳 차이는 되게 그 깊이 변화가 되게 커요. 이제 깊고 좁은 골짜기가 한 99개쯤 발달을 했던 겁니다. 운 좋게 100개는 아니고. 그리고 와서 이 주변의 사면들이 다 이제 파도에서 다 사라지고 그 정상의 골과 골 사이의 골짜기만 지금 남아서 일출봉이 왕관 모양의 그런 이제 그 지그재그 형태의 그런 모양이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만들어준 작품의 결과입니다. 네. 자, 이런 비경과 또 이런 스토리들 이걸 또 세계유산 축제는 어떻게 담아내서 또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감독님. 세계유산 축제는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들을 많이 알리고 또 그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산일출봉은 이제 상징성이 워낙 있는 공간이어서 우선은 이제 여기 이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성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곳을 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어렸을 때 봤던 풍광 그리고 지금의 모습 이제 앞으로 또 그 들려줘야 될 그런 이야기들의 관점에서 이제 그들이 해설사가 돼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곳에서 좀 펼치게 됩니다. 마치 이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를 향유하는 시간들로서 만들고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야간 컨텐츠 관점으로 해서 이것들을 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그 세계유산 축전할 때 그 야외 실경 공연을 처음으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만들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원래 연속선상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풍광의 그 프로젝션 매핑만을 한 게 아니라 여기 해녀분들이 직접 물질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그 해녀분들 그 자연공간을 찾아 나섰던 그런 풍광들을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또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뭐 올해도 이제 시도를 하겠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반응은 어땠나요? 이제 요 성산일출봉이 한 120m 정도 되나요? 높이가 180. 180m. 180m. 그 공간 자체를 저희가 영상으로 다 프로젝션 매핑을 하고 근데 단순한 영상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곳에서 이제 제주의 사람들의 이곳 사람들의 물질하면서 살아갔던 이야기 마을 분들이 이제 우리가 탐험 큐레이터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요 진지동굴들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함께 다니면서 마을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 우붓개 해안에 가서 보트를 타서 이제 요 뒤쪽 여기서만 보이는 성산일출봉이 아니라 저 바다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까지도 이제 하는 것들을 마을 분들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투박해요. 처음에 이제 단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직접 얘기하고 해봤더니 그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좋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은 그 생태관광 자원으로서도 뭐 손색이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관광이 볼관자, 삐광자 그 지역의 빛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너무 눈의 즐거움, 입의 즐거움에 관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감을 열어놓고 의미의 관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야간의 관광은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야간은 오히려 사람이 좀 응시하는 힘을 키워주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성산일출봉이 야간 관광지였었어요. 원래는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야간 관광이 없다고 할 적에 성산일출봉과 지금 천지연폭포도 야간 관광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을 때도 야간 관광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깜깜한데 뭘 볼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야간에 가면 뭐 어떤 게 볼 수 있냐면 우도와 성산항의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거기에 배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한 지금쯤에 뭐 갈치 배 조업 볼 수가 있는 그 풍광도 있지만 그 공기가 굉장히 시원한 공기가 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곳이 그 방목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빼곡하게 있어서 그래서 그 일부의 생태 자원들이 남아 있어서 곤충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소리와 아까 말씀하신 빛의 향연이 연결이 되면 자연유산으로서 아름다움이 좀 배가 돼가지고 본연의 관광 컨텐츠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로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오르는 데 있어서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면 보니까 지금 가로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가로등 있는데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걸음 내딛는 거에 무리함이 없게끔 그 적절한 정도 도로 됐구나. 조절이 다 돼 있어요. 저도 이번에는 한번 꼭 야간에 성산일출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축전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 자연의 가치를 좀 널리 알리고 느끼도록 하는 게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의 이런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하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 끝으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성산일출봉을 어떻게 보면 좀 지역의 새로운 콘텐츠로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있는 뭐 보는 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난해 제가 그 세계유산 축전을 하면서 동굴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갔다가 그 당시에 문화재 청장님께 제가 나오고 나서 청장님께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만장굴이라든지 비공개됐던 공간들, 이 성산일출봉을 봤었던 공간들을 진작에 어릴 적에 내가 봤었으면 저는 또 다른 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제주라고 하는 이 자연유산 공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단순하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많이 팔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땅의 아이들한테 앞으로 이걸 보고 자라서 꿈을 펼칠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면 정말 훌륭한 인문학자, 예술가, 건축가, 음악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훌륭한 고딕 뭐 바로크 시대 성당 그런 예술 작품들은 다 자연에서부터 어릴 적에 뛰어놀았던 그들이 그 풍광들, 그들의 봤던 석회 동굴들, 자연의 풍광들이 그대로 와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한번 바라볼 수 있게끔 자주 새롭게 다양한 관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자연선산 우리에게 보답하는 저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 감독님 말씀에 조금 이제 이어서 제가 든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행사의 명칭이 이제 세계유산 축전이지 않습니까? 왜 세계유산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프랑스 파리가 잿더미가 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물려받은 이런 문화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죠.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던 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것. 그러니까 뭐 보편이라는 말은 누구나 봐도 경이로움에 동의하는 것,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하죠. 근데 이제 이 세계유산이라는 그 리스트에는 1000개 가까운 리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800개가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자연유산이 200개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흑인이 보든 백인이 보든 황인이 보든 이 산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 아름다움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관이 주는 가치가 정말 경이롭다는 것에 대한 국경을 초월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주도가 가진 세계유산의 가치는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대표하는 200개의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인 거죠. 여기 오는 관광객들, 주민들이 야 이게 국가급이 아니고 정말 우주에서 지구에서 정말 손꼽히는 거라고 느낀다면 여기 와서 뭘 만들어 보자, 건물을 지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보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인식을 넓혀주는 게 저는 행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이제 이 경이로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보존할 수 있고 더 가치를 물속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물속에까지 가치가 더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찾아내고 전달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된다면 일출봉이 아마 이 모습을 유지한 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활용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은데 요즘 이게 우리가 IT 기술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돼 있잖아요. 뭐 AR이라든가 증강현실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일출봉을 그렇게 하려면 일출봉의 옛 이름이 청산이었단 말이에요. 푸를 청자. 여기 굉장히 푸른 나무들이 많아서 아주 푸른 산 모양이었대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오늘날 보는 우리 일출봉은 그 과거의 매력에서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더 이상 그 원래 가졌던 아름다움 잃지 않게 보존하는 거 하나, 그리고 보존하는 아름다운 방법을 다양한 과학기술에 힘입어서 그런 걸 좀 전 세계에 좀 널리 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굳이 오지 않더라도 제주도의 성산에 이런 아름다운 유산이 있다라는 걸 전 세계인들이 알게 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일출봉 올라야 돼요. 응? 정상에 이 숨을 헛헛거리면서 올라서 바라보는 이 풍경이 감흥이 오래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증강현실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라산 백록당을 영상으로 수많은 영상에서 네. 봤을 때 멋있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6시간을 정말 힘들게 맞아요. 걸어 올라갔을 때 네.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풍광은 평생에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억이 오래 그래서 저는 남아요.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성산 일출봉이 왜 특별한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오늘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 이렇게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나가 특출해서 특별한 게 아니었고 지질, 경관,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렇게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곳이 특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건 또 이 성산 일출봉에 국한된 게 아니겠죠. 정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세계유산 축전에 오시면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저 홍보대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세 분 궁금증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